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상황별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는 게 목표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또 핵심은 빠졌다, 벌써부터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또 한국연금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 내용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아직 갈 길이 멀죠? 첫발 정도 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약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정계산 이번에 이제 지난 9월 1일 날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었는데요. 네. 이 재정계산이라는 건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그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다른 어떤 국회 정치적인 위원회와 달리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 상태 위주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네. 1, 2, 3차는 그 중심으로 보다가 2018년 4차 때부터 여기에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급여 적절성,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문제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두 개는 완전히 좀 상반된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어떤 합의점 도출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번에도 언론에서 많이 이제 좀 약간 좋지 않은 쪽으로 보도한 게 한 대안이 18개나 되지 않느냐. 네네. 어떤 언론사 사설에서는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어떤 좀 좋지 않은 평가도 나왔었는데 네. 9월 1일 공청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발표하는 재정추계위원장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다수안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안이 그래도 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일지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다음번 이제 주제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나온 안에 예, 대해서. 재정계산은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평가하자면 이제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여기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하고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기금 수익률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언론 쪽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 18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많다. 100화점씩 나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당장 다음 달이면 정부가 이제 개혁안을 내놔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도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네. 특히 제가 1차 때부터 5차 5번 다 참여를 했었는데 5차례 모두 제가 재정안전 방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18개 안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재정추계 결과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개혁 조치가 어떤 취해지지 않으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쨌든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연금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작년 출생률이 0.78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막 퇴직하고 은퇴하는 배분 1차 배분 세대들이 1년에 70만 명에서 10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인데 네. 우리 출생률 0.78이라는 건 그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4만 9천 명, 25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올해는 0.78보다 더 떨어질 걸로 떨어지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0.6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온 그 자체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30년 전후로 해서 출생률이 1.19에서 2.1까지 올라가는 걸로 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 전문가들은 0.78에서 1.2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2055년에 기금 소진되는 이 전망 자체도 우리의 어떤 출생률, 인구 어떤 변화 과정들을 이렇게 반영하면 좀 낙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해서 저희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정 안정화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방안은 매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보험료를 인상해서 10년 동안 6%포인트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럼 네. 지금 보험료가 9%니까요. 네. 1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3세거든요. 네. 그런데 보험료를 의무 사용자가 SBS 비즈의 회사에서 국민 보험료 납입할 때 절반 내주는 나이가 만 59세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자기 임의를 가입해서 보험료를 가입한다 그러면 100%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연금 받는 나이는 63세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28년에 64세로 연장되고 2033년에 65세로 연장됩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재정 안정화 방안 중에는 그 65세 연령을 2033년 이후에 한 68세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저는 그 안을 제안을 했고 기금운용 쪽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총액 연금은 똑같이 지급하지만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연금을 20년 받았다 그러면 오래 사시니까 한 30년 정도 받으시면 네, 그만큼 재정 불안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총액은 똑같이 지급하지만 매년 받는 액수로 오래 사시는 만큼 매년 좀 차감해 드리자. 이게 핀란드에서 도입한 Life Expectancy Coefficient라고 오래 사는 만큼 매년 연금 지급을 좀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자는 게 제가 내놓던 안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9월 1일 공개된 건 기금 운용 잘하면 기금 수익률을 높이면 또 재정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좀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 조합을 해보면 안은 18개지만 기금용 수익률 재고를 일단 떨어뜨리면 보험료 12%, 15%, 18%에다가 연금 수급 연령을 한 68세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보면 안은 굉장히 축소가 될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정계산위원장이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안이 위원회에서 다수안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캔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어느 안을 제일 선호하는지는 추측이 가능할 거다. 모호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낯이 가름지러울 수도 있는데 네. 제일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선호했다. 많이 의견들이 모아졌던 건 어렵더라도 보험료는 10년 동안에 한 15%까지 올리자. 그다음에 연금 받는 아이도 우리가 고용시장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노동시장 환경을 바꾼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받는 연령도 좀 늦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행가는 15%에 68세 그렇게 정리가 제가 되는 뭐 그걸 겁니까? 100% 맞다고는 그러니까 네. 뭐 공개적으로 이거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추측을 이해를 하시면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앞으로 이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8개 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보면 이번 재정 계산에서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70년을 추계를 했거든요.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15년도 하고 100년도 하고 나라별로 사정이 다른데 7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전에는 이제 보험료하고 급여 수준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수급 개시 연령도 보고 그 기금 수익률도 보고 뭐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두 개 안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할 때도 이제 70년 전에 지금부터 70년 전이면 1950년 아닙니까? 네. 1950년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앞으로 2020년에 보험료를 얼마 내고 뭐 기금 수익률 얼마 내고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경제학자도 그게 뭐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네. 길어서 다른 나라처럼 이제 중기적으로 한 50년 보되 당장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추계를 다시 내서 10년 정도 기간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는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현실성 있는 18개나 내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계산의 어떤 내용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박사님께서 이제 계속 그 재정 안정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재정 안정화 중요한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을 오래 유지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재정 안정화를 계속 그 재정 안정화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암에 걸려서 뭐 위에 암이 걸렸는데 위를 막 고쳐요. 그래서 위를 막 고치면서 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 전체를 죽여버리면 위가 아무리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재정 안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재정 계산에서는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연금을 국민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겠다. 같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재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보장이 되느냐.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정년을 맞은 뒤에 은퇴한 뒤에 계속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든 정부든 뭔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또 우리 김원석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제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네. 지금 뭐 이게 그 재정 계산 관련해서 재정 안정이 먼저냐 아니면 소득 보장이 먼저냐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전부터. 그런데 참고로 우리 70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지금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연금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퇴직이 얼마 안 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1990년에 태어난 분들은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보험료만 내다가 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고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0년을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퇴직해서 사망할 때까지 또 그 배우자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잡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연금을 배운 일본은 우리보다 30년이 더 긴 100년에 대해 기간에 대해서 재정 평가를 하고 있고 100년 뒤에도 그때 가서 1년 더 연금 줄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재정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몸이 살아 있어야 다른 수단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보장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적절한 보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준만 해도 재정 안정 달성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최소한 18%에서 한 22%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뭐 제가 시간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체 경제활동하는 분들의 53%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또 여유 있는 분들이 개인연금도 가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봐서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이거 불안하지 않느냐, 뭐 그걸 뭐 지급 보장 쪽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뭐 조경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도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지급 보장에 대해서 법제화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이 전문가라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뭐 제가 발언은 많지만 요거만 좀 한 1분 더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 우리가 공무원 군인연금을 개혁할 때 지급 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니, 적자 보전, 국가 지급 보장.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한 해만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액이 6조 1천억이고요.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이게 1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올 한 해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프랑스 연금 개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한 내용이 뭐냐면 2030년에 가서 프랑스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의 적자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없애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연금 하나만 15조 정도 적자 보존이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국민연금에 만약에 지급보장을 도입한다 그러면 나라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무슨 재정 안정 조치하냐. 세금 걷어서 연금 줘라. 지금도 우리가 25년 동안 보험료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보장 이거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추상적으로 가면서 네. 이 어떤 법적인 조치보다는 이 제도가 진짜 튼튼하게 운영돼서 우리가 확실히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부가 저는-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임 교수님 생각 좀 다릅니다. 네. 다른데 우리가 재정 안정화 문제를 하면서 이제 지금 보험료만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임 박사님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 사적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적연금, 사회보험은 있잖아요. 보험료만 가지고 재원 조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공적연금이잖아요. 네. 초기에 생길 때 70%는 조세에서 세금으로 내고 30%만 자기가 낸 보험료로 채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은 이제 노인들이 지금까지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는 그렇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프랑스는 힘들죠. 왜냐하면 GDP의 13%, 14%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GDP의 3.5%만 지불하고 있어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40년 뭐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더라도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GDP 7.8%만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험료로만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도 아직까지도 뭐 20% 이상을 사실은 조세로 계속 채우고 있고 국가가 재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공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제 임금을 받을 때 보면 A값, B값이 있잖아요. 그 전체 균등 부분, 사회적인 부분이 절반이고 자기가 낸 거에 대해 받는 게 절반이거든요. 네. 옛날에 독일에서는 사회적으로 내는 그 전체를 조세로 다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반 정도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로 채우는 게 정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재정 안정화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적게 써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노인 빈곤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뭐 핀란드, 프랑스 이런 게 말씀하셨. 그래서 그쪽 나라도 노인 빈곤이요 3%, 4%밖에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지금 40%, 37%까지 되잖아요. 그런 날 3%, 4% 되는 나라에서 뭐 힘들어한다, 돈 많이 썼어. 근데 우리는 돈을 안 썼어.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돈은 좀 더 써도 되지만 노인들 빈곤은 빨리 잡아야지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는 국민연금만 계속 제도적으로 국민연금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기초연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 국민연금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단지 퇴직연금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이 참 우리나라의 연금으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사회자님도 퇴직연금 들고 계시지만 3%밖에 연금을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일시불로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연금으로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만약에 연금으로 작동을 하면 그때 감안하는 게 맞지. 지금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맞춰서 이 수준이 낮아지면 빈곤으로 바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연금 개혁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뭐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결국은 가입자는 지금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금 7만 명 넘게 좀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뭐냐면 우리가 뭐 GDP 대비 아까 우리 김원석 교수님은 한 7%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이번 재정 계산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추이를 보면 GDP 대비 한 9%가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요. 근데 저희 국회나 저희 쪽에서 우리 보사연에서 추이한 거 보면 GDP 대비 10%가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해도. 네.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금 100% 세금으로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처럼 운영되면 GDP 대비 3% 정도가 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우리는 다른 나라는 이제 커먼 펜션이라 그래서 공무원 뭐 사학년 가입자들도 국민연금에 똑같이 가입하고 있는데 우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둬도 우리는 연금 지출이 장기적으로 GDP 대비 15%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김 교수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논쟁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논점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우리는 1,000조 가량의 국민은 적립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네. 나라는 세금 투입하는데 이거 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GDP 대비 연금 지출이 적은 거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 받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게 본격적으로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1차 배움 세대 퇴직했잖아요. 이제 2차 배움 세대 68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 명 정도가 퇴직하기 시작하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GDP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감춰진 빚의 규모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위원들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해서 공개가 안 됐는데 제가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지금 우리 적립금이 1,000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지급 예상 액수가 한 3,000조 가량이 됩니다. 2,500조에서 3,000조 가량이 됩니다. 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000조의 막대한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1,500조에서 2,000조 사이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가입자 1인당으로 나누면 이미 빚지고 있는 게 7,000억이 넘어요.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사학연금은 미적립 부채가 170조 원으로 1인당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금 제도를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네.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인지 밝혀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전액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 세금으로 운영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3분의 1은 OECD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리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 액수가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인 70%에 대해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금 제도를 갖고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보험료 내는 연금제도 국민연금에는 성실히 가입해야 이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분들은 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운영하는 제도를 소위 말해서 절대 빈곤,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리아카 클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돈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린 비용을 적게 쓰고도 노인 빈곤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지금 노인 70%한테 주던 걸 예를 들면 30%한테 지급하겠다 하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기초연금을 통해서 진짜 우리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냐 어떤 이런 의미심장한 묵직한 화두를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민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어쨌든 돈을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성실하게 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저렇게 받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 박사님 제가 그 없는 자료를 막 내서 틀린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040년에 국회 예산정책실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40년대 7.8%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 가장 최근 숫자가 중요하니까. 아니요. 이게 해도 지금 별로 큰 차이 이번에 안 나는데 재정추계 계속 결과가 틀렸다고 그래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 재정축에 해봐야 0.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그리고 이후에 특수시기업과 나머지는 그러니까 남의 제가 가져온 자료가 이제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건데 이거 틀렸다 말다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40년 나중에 2070년, 80년 가면 많아지는데 2040년까지 작지 않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미적립 부채 말씀하시는 미적립 부채가 뭐냐면요. 국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지출과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적립 부채라는 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공적연금에 쓸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사적연금에서 이제 파산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쓰는 내용이지 공적연금 그런 개념을 쓸 수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왜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많이 주고 앞으로 저는 이제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줘야 될 생각.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만약에 국민연금 받으면 막 다들 150만 원씩, 120만 원씩 받고 이러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뭐 기초연금은 못 받는 사람은 몰아주면 되는 거죠. 윤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평균이 57만 원 그리고 60%가 4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받아봐야 그야말로 용돈도 안 되는 걸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겨우 뭐 살 수 있을까 말까? 빈곤도 절대 빈곤은 못 날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입니까? 세계에서 유리없는 경제 성장을 했고 민주화 발전했고 이 많은 성과 이룬 사람들한테 니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일 못하니까 이제부터 웬만하면 뭐 빈곤으로 살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라 이런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는 국민연금 받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또 두 개를 줘봐야 있잖아요. 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90만 원밖에 정도는 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지금까지 노고를 인정하고 최소한 절대 빈곤은 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60%밖에 안 되고 40% 못 받고 있거든요. 왜 못 받느냐? 자기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못 받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열심히 돈을 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걸 국민연금 안 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포괄 범위가 67%, 66%밖에 안 되는데 그걸 90%까지 늘려서 국민연금을 또 받고 기초연금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서 내가 또 낸 거에 대해서는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을 또 받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특히 당장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노인들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재정을 볼 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보험료 얼마나 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점점점 잘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잘 살게 될 겁니다. 지금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120배 성장을 했습니다. 120배 성장. 했으면 근데 앞으로는 못 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민연금 요번에 추계에 따라도 2050년, 60년에 가면 지금보다 3배 정도 잘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전히 실질적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가면 2050년, 40년에 얼마 정도의 돈을 우리 노인에게 쓸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게 너무 과도해서 프랑스처럼 뭐 15%, 20%까지 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추계 상황을 보면 그게 충분히 OECD 평균 다른 나라들을 쓰는 것보다 더 적든지 아니 비슷한 수준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초연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게 크게 물론 이제 뭐 갑자기 그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많죠. 네. 많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는 것 중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1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 밑그림으로 돌아가서 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금 내놓은 내용 중에 더 내고 더 늦게 받지만 사실 이 소득 보존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논의가 안 됐어요. 파행 격다가 결국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위원회 공청회 개최 하루 전까지 저희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50% 소득 대체율을 늦춰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게 왜 빠졌냐면 그 50%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40%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50%로 소득 보장 강화하는 위원분들이 그걸 늦춰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그러면 50%를 올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같이 국민들한테 알려드리자. 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 대다수는 50% 알리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 50% 올리지 않은 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까지 포함해서 공청회 자료에 담자는 거였고 네. 50%를 올리자고 당초 주장했던 쪽에서는 이거 통째로 빼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연금 특위에서 또 50%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선 최소한 50%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보도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그 회의의 위원으로서 비밀을 지키면서 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한쪽만 네. 보도가 됐다는 거죠. 참고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원석 교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누적 적자 개념을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을 재정 추계를 하면 재정평가표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적자 숫자거든요. 네. 그럼 2055년에 우리가 2040년에 1755조의 적립금이 쌓였다가 2055년 단 15년 만에 47조 적자로 돌아섭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2056년부터 70년 후인 2093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걸 젊은 층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지금 1990년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제가 쓰는 용어는 누적 적자라 그럽니다. 그 누적 적자가 정부에 제가 그렇게 발표하고 국회 공개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네. 제 연구원에서 제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 현재가로 놀라지 마십시오. 7,750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소득 대체를 50%를 올리면 그리고 보험료를 12%까지 3%를 더 올리더라도 네. 7,750조에 더해서 누적 적자가 1,400조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현재가로 9,000조 이상이 늘어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주장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소득 대체 급여는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15%까지 6%포인트나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안이 성공적으로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성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 그러면 7,750조 누적 적자의 절반가량인 3,700조밖에 못 줄여줍니다. 네. 여전히 젊은 세대한테는 현재 가치로 3,700조 빚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원회 내내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당하면서 많은 위원분들하고 지금처럼 경론을 벌였던 건 우리가 재정 안정조치라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살리려 그러면 이런 부분 국민들이 놀란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수치 국민들한테 알려드리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21회 차 회의 내내 위원들 사이에 경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혁안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나올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윤 박사님 누적 적자 말씀하시고 그 문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적 적자니 그런 미적립 부채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기들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국가가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족하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우리가 우체국 앞으로 우리나라 우체국에 들어갈 내용을 적자로 잡지는 않거든요. 국방에 들어갈 일을 적자로 잡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노후 보장도 헌법에서 보장돼요. 국가가 하게 돼 있는 국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무척 적자로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그걸 이제 어느 규모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득 대체율은 윤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40%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만약 50% 올리면 보험료가 들어가고 당장 조세로 들어가기도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 유지하는 다수 안전처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 필요한 것은 연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 빈곤이 전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제일 큰 수준이 그것도 2등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탑 수준입니다. 이 상태를 젊은 세대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30년 뒤에도 노인 빈곤 추계해 보면 30% 이상이 나옵니다. 이 젊은이도 나중에 되면 또 노인 빈곤에 빠지게 돼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 제도를
그 잘 정비를 하고 소득 보장을 좀 올려가지고 기초금 같은 걸 더 정비를 해서 젊은 세대한테 노인 빈곤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30초만 예.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 액수가 적은 건 사실인데 적은 근본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세대 중에서 올해 가입한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 넘고요. 네. 올해 이제 국민연금 급여 연동이 5% 물가 상승을 반영되면서 단 한 달 사이에 200만 명 넘는 수급자들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정도 이게 적다 그랬는데 국민연금 지급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최소한 18%, 20% 2배 이상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해법은 지금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의 계속 고용 연구회라는 게 출범했습니다. 네.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60세까지 정년인 걸 정년을 당장 연장은 못하겠지만 한 65세까지 계속 일하면서 사회보험도 사용자가 절반 정도 내줄 수 있는 쪽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오래 가입하면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네.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면 연구위원 그리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